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5G 전국망 조기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과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통신 3사 CEO는 아직은 여력이 없다며 다소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운동 전에 영양 보충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대사의 작동 원리가 밝혀진 만큼 신체 대사 과정에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송년회나 모임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술을 자주 마시게 되면 몸속에 독소가 쌓여 숙취를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잦은 술자리에서 건강 지키는 법, 과학 본색에서 알아봅니다. 석탄은 검은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렸을 만큼 과거 산업화 시대의 주요 에너지원이었지만 현재는 지구온난화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액화 석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3사의 5G 전국망 구축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장관은 5G 이동통신 상용화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통신 3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청하고 투자 확대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일각에서 5G망은 구축하고 있지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콘텐츠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며 통신사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킬러 콘텐츠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5G 이용 확대가 통신비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에 대해 통신 3사 CEO는 지금은 네트워크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아직은 여력이 없다면서 다소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신 3사의 적극적인 망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5G 망 구축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과 세계 최고 수준의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실내망과 28GHz망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서 5G 체감 품질을 제고하고 새로운 융합 서비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 전송 속도보다 120배 빠른 버스 내 와이파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전송 속도를 2.4GBps까지 높인 버스와 지상기지국을 연결하는 와이파이 통신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버스 내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을 22GHz까지 높이고 전파를 특정 방향으로 모아주는 기술 등을 적용했더니 전송 속도가 빠르면서도 신호가 더 멀리 여러 방향으로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시스템을 대전시의 한 기지국과 500m 떨어진 차량을 연결해서 시연한 결과 기존 버스 와이파이 속도보다 120배나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2022년까지 모든 버스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에 따른 한일 양국의 수출 규제 관련 협의가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에서 열린 과장급 준비회의를 통해 다음 달 제7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다음 달 16일에서 20일 중에 도쿄에서 만나 수출 규제 관련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또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앞서 다음 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폐 비조와 변조 방지 기술을 이용해 이른바 의류 라벨 가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특수 안료가 들어간 라벨을 보안물질 감지기에 대면 정품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 라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또 지폐 인쇄 기술을 활용해 포장지나 티켓 등 인쇄물에 숨겨진 문의를 스마트폰으로 읽어 진품을 인증할 수 있는 기술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폐에 쓰이는 면섬유를 활용해 플라스틱이나 비닐 대신 쓸 수 있는 친환경 포장재와 용기도 개발했습니다.
조폐공사는 화폐 제조의 핵심인 위변조 방지 기술은 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도 기술을 공개해 더불어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겨울철에는 처음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피해가 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5개의 가동을 멈춰 배출량 2,300톤을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에는 전력 수요가 많아 발전량이 늘어나고 동시에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집니다. 그러자 정부가 이번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고강도 대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봄에 일부 노후 발전소를 멈춘 적은 있지만 난방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겨울철에 가동을 중단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 동안 석탄 발전기 8기에서 최대 15기의 가동이 중단됩니다.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전국 석탄 발전기 58기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멈추는 셈입니다. 가동 중단 조치는 서해안 일대의 미세먼지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태안과 당진 등 충청권 발전소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몇 기의 가동이 중단될지는 전력 수요에 따라 매주 달라질 전망입니다. 추위로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가장 적은 8기의 가동이 중단되고 기온이 점차 높아지는 2월 넷째 주에는 최대 15기까지 가동이 멈추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나머지 석탄 발전기 발전량도 석 달 동안 80%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지난 겨울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한 미세먼지의 44%에 달하는 2,300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겨울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계절에는 안정적 전력 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 감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올겨울 전력 공급 능력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억 385만 킬로와트로 예상되고 예비력도 1,000만 킬로와트 이상으로 전망된다면서 석탄 발전기 가동을 줄여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가 충청남도 당진에서 열렸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9월 발표한 국민정책 제안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충남 당진시에서 전국 첫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주부와 농어민 등 지역 주민과 산업계 관계자, 시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런 행사가 지역 현장에 정책 제안이 정착되는 계기를 만들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음 달 19일에는 울산과 부산을 순회하는 등 내년까지 모두 10회의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미세먼지의 가해자다. 여러분들 생활에서 느끼는 하나하나 활동하는 것이 전부 다 먼지를 발생하고 있다. 지금부터 그야말로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드론을 이용해 수질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녹조 발생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녹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식수원 관리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녹색으로 물든 대청호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녹조로 수질이 오염되고 충청권 주민의 식수원 관리에 큰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드론에 초분간 기술이 들어간 카메라를 탑재해 대청호 녹조를 원격 탐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역에서 나오는 빛 정보를 200개의 파장으로 분리합니다. 그중에 녹조의 고유한 파장을 선택해내면 그것을 분석해서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녹조의 이동은 물론 확산과 분포 등 녹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성이나 항공기보다 저비용 고해상도로 쉽고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고 획득한 데이터는 인공지능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일반 영상이 빛의 삼원색 세 종류로 구분되는 것과 달리 초분광 기술은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영역을 200개 이상으로 잘게 나눠 정확도가 높습니다.
녹조 수준이 관심, 경계, 대발생 단계 중 어느 단계인지 파악할 수 있고 녹조 확산 방향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물체의 성분을 더욱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어 군사는 물론 식품과 환경, 의료, 헬스케어 등 응용 분야는 아주 넓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분간 카메라하고 센서를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서 데이터가 계속 수집이 되고 그게 AI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로 실시간 분석이 되기 때문에 훨씬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초분광 카메라의 활용 범위를 민간 분야로 확대한 이번 연구 성과는 내년 1월 환경 분야 세계적 학술지 환경 원격 탐사에 실릴 예정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제 뭐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뭐 송년회라든가 모임이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네. 아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회식 자리가 이제 한두 개씩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뭐 두 분은 좀 어떠신가요? 네, 뭐 회사도 그렇지만 뭐 친구들 모임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연말 연시 좀 바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뭐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하나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뭐 이렇게 연말 모임이 많아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술자리들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예. 뭐 물론 기분 좋게 즐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뭐 술을 잘 못 드시거나 좋아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연말이 좀 괴로운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사실 뭐 그냥 안 좋아하면은 차라리 낫겠는데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 네. 아예 못 드시는 분들 요새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진다 이런 네.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알코올 분해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술은 에틸알코올, 쉽게 말해서 에탄올이 네. 들어있는 건데요. 이 에탄올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1차 분해 과정을 거친 뒤에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효소가 됩니다. 예. 이게 또 다른 효소인 이 ALDH라는 효소를 만나면 아세트산과 물로 분해가 되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다 분해되지 못하고 남은 아세트알데히드가 우리 몸에 쌓여서 독성을 내뿜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이 숙취의 원인이 되는 아. 건데요. 예. 우리가 보통 이 술이 깬다라고 하는 게 몸속에서 알코올이 분해돼서 없어진다는 건데 계속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남아 있으니까 술이 안 깨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ALDH라는 효소가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런 분해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뭐 얼굴이 쉽게 빨개지고 또 술도 잘 취하고 네. 숙취도 오래 가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의 경우가 이 ALDH 효소가 부족한 편이다 이런 네.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이 한국인의 한 40% 정도가 다른 민족에 비해서 ALDH 효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민족보다는 좀 선천적으로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럼에도 뭐 우리나라의 음주량이 굉장히 높다는 연구 결과도 네. 있는데 예. 근데 술이 뭐 늘면 많이 마실수록 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진짜 그 실제로 선천적으로 분해 요소가 적은 편이라면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술이 늘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뭐 사실 아무리 이 훈련을 한다고 해도 이 몸속에 있는 술 분해 효소의 기능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술을 자꾸 마시다 보면 좀 얼굴도 좀 덜 빨개지는 것 같고 주량도 실제로 느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네. 그건 이제 뇌의 일부가 알코올에 적응을 해서 일종의 내성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뭐 특별히 간 기능이 좋아진다거나 알코올 분해 능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술도 종류에 따라서 뭐 더 취하는 술도 있고 아닌 술도 있는데 요새는 또 폭탄주라고 해서 섞어 마시는 술이 좀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단독으로 마실 때보다 도수가 좀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네, 보통 뭐 일반적인 소주나 맥주를 섞어 먹는 우리가 소맥, 예. 소맥 많이 먹잖아요. 네. 네, 물론 이 어떤 비율로 섞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 보통 소맥의 도수가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 소주가 요즘 좀 약하게 나와서 한 17도 정도 되고 뭐 맥주가 한 네. 4, 5도 정도 되니까 그냥 뭐 소주 하나만 마시는 것보다는 도수가 조금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이 10도에서 15도가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가장 흡수가 잘 되는 도수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도수만 낮다고 해서 더 좋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흡수가 잘 된다는 건 그만큼 더 빨리 취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렇게 탄산이 들어가게 되면 위장에서 알코올이 더 빨리 흡수가 됩니다. 네.
한마디로 거품이 많은 술을 마시면 더 빨리 취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영국 연구팀이 두 그룹을 대상으로 이 절반은 거품이 많은 샴페인을 마시게 하고요. 또 나머지는 거품이 빠진 샴페인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40분 정도 지난 뒤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봤더니 거품이 많은 샴페인을 마신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이 몸속에 있는 알코올 농도가 한 20% 정도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탄산음료에 술을 섞어 마셔도 좀 더 빨리 취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탄산음료의 이산화탄소 성분 때문에 알코올 흡수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빨리 취하게 됩니다. 네, 사실 요새 뭐 맥주에 사이다 타서 먹는 맥사도 유행한다고 네. 하고요. 소맥도 소주보다 더 마시기 편하다 이런 분들 계신데 섞어 마시는 게 도수가 낮다 그래도 더 좋은 건 아니네요. 네, 그리고 이 술 같은 경우는 양조 과정에서 알코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뭐 향료나 색소 같은 각종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술을 마시면 몸속에서 흡수해야 되는 이 화학 성분도 많아지고요. 이런 성분들이 몸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서 숙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맥주나 와인 같은 발효주의 경우는 이 소주나 뭐 위스키 같은 그런 증류주와는 좀 다르게 메탄올 성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메탄올 같은 경우는 간에서 분해될 때 그냥 에탄올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요. 또 이 독특한 냄새도 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발효주 마셨을 때 좀 숙취가 더 오래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뭐 어떻게 마시는 적당히 마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특히 뭐 음주운전 가장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요즘 뭐 법이 더 강화되기도 하고 먹고 나서 자고 일어나도 또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맞아요. 자, 술이 빨리 깨려면 아니면은 또 그 술에 대해서 좀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깰 수 있는 건가요? 뭐 물론 사람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요. 뭐 각자 개인 차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이 계산법을 씁니다. 마신 술의 양과 도수 그리고 체중, 성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하는 계산법인데요. 보통 이 술을 마신 사람의 경우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평균적으로 시간당 0.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음주 상태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체중이 70kg인 성인 남성이 알코올 도수 19% 정도의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 완전히 술이 깨려면 평균적으로 4시간 6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건 좀 절대적인 어떤 평균에 의한 계산법이고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의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뭐 전날 늦게까지 과음을 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다음날 또 이 운전대를 잡는 건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꼭 운전을 해야 된다면 적어도 10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운전을 하는 게 좋다고 이 전문가들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되면서 전전날에 마신 술 때문에 또 단속에 걸렸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주운전은 정말 피해야겠고요. 그리고 또 술을 마시면은 안주를 꼭 먹게 되는데 이 안주가 또 다이어트의 적이죠. 그렇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술보다 안주 때문에 이 살이 찌는 게 아닌가,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이 술 자체의 칼로리가 높다는 거는 이제 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 소주 한 병의 평균 열량이 343kcal입니다. 꽤 높네요. 네, 이 쌀밥 한 공기 한 200g 정도의 열량이 270kcal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이 훨씬 높은 거죠. 또 이 달짝지근해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이 과일향 소주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술들은 일반 소주보다도 칼로리가 한 5, 6kcal 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당 함량 같은 경우도 콜라 한 캔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알코올 같은 경우는 마시게 되면 분해되는 과정에서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고요. 또 이 기존의 어떤 지방 연소 과정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을 마시기만 해도 그냥 살이 찌기 쉽다 이런 거죠. 그러네요. 요즘에 그 앞으로는 뭐 술만 마시면 살이 안 쪄라고 하는 친구에게 확실하게 좀 얘기를 정보를 알려줘야겠어요. 자, 그럼 이 술을 마실 때 안주를 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열량이 낮고 조금이나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안주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우리가 많이 먹는 것들이 좀 기름진 음식들이 많습니다. 안주 중에는 뭐 많이 좋아하시는 삼겹살이라던가 치킨이라던가. 맛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좀 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이 찌개나 탕 같은 맵고 짠 음식들도 좋지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기름이 적은 고기나 뭐 생선, 두부 같은 좀 고단백 식품을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숙취 해소 물질인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는 과메기 같은 것들, 또 네. 아니면 알코올 분해를 돕는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오징어나 조개류 이런 것들을 안주로 드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빈속에 마시는 술이 이 건강을 굉장히 해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공복에 술을 마시면 금방 취하기도 하고 예. 좀 속도 좀 쓰리고 그런 게 심해지잖아요. 이 분해 효소가 미처 작용하기도 전에 이 알코올이 몸속으로 바로 흡수가 되면서 이 체내 알코올 농도가 아주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술을 먼저 먹게 되면 식도나 위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이 술 드시기 전에는 좀 배를 적당히 채우신 다음에 좀 드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좋겠네요. 네. 사실 저는 술자리를 안주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인데 그 술 적당히 마시면서 네. 별로네요. 네. 별로예요. 안주로 이제 건강하게 미리 빈속을 채우는 게 좋겠어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육질의 소위 몸짱이 되기 위해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운동 전에 반드시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셔야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신체대사 작용에 관여하는 일종의 스위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구체적인 작동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육질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헬스클럽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트레이너다 보니까 이제 근력 운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유산소 같은 경우에도 가볍게 10분 정도 이렇게 타주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데 운동 전에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 근육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등의 대사 작용을 하는 이른바 몸속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스위치는 류신이란 아미노산을 감지하면 작동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몸 안에서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고 근육이 형성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을 시작하는지만 알려졌는데 국내 연구진이 이번에 스위치의 작동이 멈추는 과정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신호가 꺼지고 켜지는 것이 조절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신호가 켜지는 것만 밝혀져 있었더라면 이번에는 꺼지는 기전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스위치가 꺼지는 데 핵심이 되는 건 개개인의 영양 상태입니다. 영양 부족 상태가 되면 스위치는 근육을 만드는 대신 에너지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운동 전의 영양 상태에 따라 근육을 만들지 에너지를 생성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 즉 뭐 밥을 굶었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아마 근육이 더 빠지는 일들이 있으실 거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신다면 당연히 루신과 같은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될 거고요. 연구팀은 신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사의 작동 원리가 밝혀진 만큼 이번 연구 결과가 기본적인 대사 과정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암이나 뇌전증 등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한번 다치면 회복이 어렵다고 알려진 힘줄을 치료할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미 카네기 과학연구소는 무릎 슬개골 힘줄을 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주는 줄기세포를 발견해 손상된 힘줄의 치료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힘줄에 상처가 나면 섬유물질이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힘줄 구조가 망가져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섬유물질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줄기세포도 생기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연구팀은 섬유물질을 만드는 세포를 차단하고 줄기세포를 강화할 방법을 찾는다면 힘줄 치료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임신 41주가 됐는데도 진통이 없으면 기다리는 것보다 유도분만이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연구팀은 임신 40주 이상의 여성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임신 41주엔 42주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유도분만을 하는 것이 사산이나 신생아 호흡곤란 등의 위험이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임신 41주에 유도분만을 시행하고 다른 그룹은 임신 42주까지 진통이 오기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42주까지 기다린 그룹에서 사산 5건, 신생아 사망 1건이 발생했고 임신 41주 유도분만 그룹에서는 이 같은 일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실험은 윤리적인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전체 일정보다 일찍 중단됐습니다. 직접 김장을 하는 대신 간편하게 포장김치를 구매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쇼핑 사이트 티모는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포장김치 매출을 분석해보니 50대 이상 구매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3년 전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티몬에서 포장김치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해마다 평균 45%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포장김치 수요가 더 늘었는데 이번 달 포장김치 구매자는 지난해 11월보다 65%, 매출도 47% 증가했습니다. 티몬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 오름세가 이어져 지난해보다 4인 가족 김장 비용이 9에서 12% 상승할 것으로 보여 김장을 포기하고 사 먹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밀은 맛도 좋고 안전하지만 가격 경쟁에서 수입 밀에 밀리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 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갖가지 가공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밀산업 육성법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에 뿌린 밀밭에 벌써 싹이 파릇하게 났습니다. 땅을 노리지 않기 위해 벼를 베고 곧바로 밀 농사에 들어간 농민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치가 영양분이 좋고 몸에 좋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농사 지으면서 먹어보니까 알고 자식, 손지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밀을 짓고 보람 있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입 밀보다 많게는 배 이상 비싼 가격. 이런 어려움을 덜고 판로를 열기 위해 갖가지 가공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자와 국수, 수제비, 장류, 피자에 이어 자장면도 나왔습니다. 짜장면을 먹어봤지만은 이렇게까지 맛있는지를 몰랐는데 우리 밀로 만든 짜장면이 쫄깃쫄깃하고 굉장히 맛있네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흑밀쌀과 찰밀쌀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밀 주산지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는 한마당 잔치도 열렸습니다. 집거리 장터 겸 조합원들에게 한마당 잔치를 해줘서 문화행사까지 같이 겸하고 조합원들이 한마음이 되고 또 외부인들이 오셔서 우리 밀을 홍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밀이 지금 적체되어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고자 오늘 이 행사를 갖게 됐고 그래서 늦가을에 심어 초여름에 수확하면서 사계절의 맛을 담은 소중한 자원이자 안전한 식품 우리 밀. 내년부터는 밀의 품질 향상과 가격 안정 그리고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밀산업육성법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밀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과학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영국에서는 24시간마다 바뀌는 해독 불가능한 암호 애니그마로 인해 연합군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애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 영국 정부에서는 각 분야의 수재를 모아 팀을 구성하는데요.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타자기처럼 생긴 애니그마는 정교한 기술로 제작되고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성돼 사람의 연산으로 푸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앨런은 최초의 연산식 컴퓨터 콜로서스를 개발해 독일의 애니그마를 해독하는 데 성공하고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현대 컴퓨터 과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 판별하는 튜링 테스트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런 탁월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성애가 범죄로 여겨지던 영국에서 그가 성소수자라는 게 드러나면서 갖은 고난을 겪게 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은 당대의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천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업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튜링은 동성애로 기소된 이들을 사면하는 튜링법에 의해 영국 왕실로부터 사후 사면을 받았고요. 2021년부터 유통되는 영국의 50파운드 지폐의 초상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앨런 튜링.
그의 드라마틱한 삶을 영화로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과학산책이었습니다. 강한 동풍이 불면서 강원 산간은 폭설로 인해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반면 서쪽 지역은 맑은 날씨에 공기가 깨끗해지면서 늦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산맥 정상을 넘으면 하얀 설국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최고 30cm가 넘는 폭설이 쌓인 미시령과 진부령은 이미 겨울로 성큼 접어들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강한 동풍이 산맥을 타고 오르다 정상 부근에 눈을 쏟아부은 겁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으로 비나 눈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찬 공기가 약하여 주로 비로 내리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태백산맥 서쪽 지역은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맑고 파란 하늘에 낮 동안은 기온이 크게 올라 선선했습니다. 거기에 미세먼지도 거의 없어 호흡하기 편했습니다. 동풍이 방어막 역할을 하며 스모그 유입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며 미세먼지 걱정은 없을 전망입니다. 늦가을에 나타난 강한 동풍이 태백산맥을 경계로 겨울과 가을이 나뉘는 특이한 날씨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동상과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 발생 시기가 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한랭 질환의 경우 몸이 추위에 적응이 덜 된 초겨울의 발생 위험이 크다며 특히 12월 첫 추위와 기습 추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랭 질환은 추위로 인해 생기는 질환으로 저체온증이나 동상, 동창 등이 대표적이며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한 결과 관련 환자 수는 404명이었고 이 가운데 10명이 숨졌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환자가 10명 중 4명꼴이었고 발생 장소는 길가나 집 주변 같은 실외가, 발생 시간은 0시부터 9시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추운 날 야외 활동을 줄이고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는 옷차림, 노인과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평상시와 외출 시 보온에 특히 신경 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자의 낙상 사고는 주로 겨울철 집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65살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가 모두 22,677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8.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별로 사고 비율을 보면 남성이 40.6%, 여성이 59.4%로 집계돼 여성 사고 비율이 20%포인트가량 더 높았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주택이 6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침실이 18.5%, 화장실과 욕실이 12.2%였습니다. 전체 안전사고 가운데 미끄러짐이나 넘어짐과 같은 낙상사고가 56.4%로 가장 많았고 주로 다치는 부위는 얼굴이나 다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는 내부 활동이 많은 겨울철에 30% 가까이 집중됐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석탄은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불렸을 만큼 산업화 시대를 이끈 주요 에너지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안으로 석탄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석탄 액화 기술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요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여러분, 석탄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석탄 발전소처럼 지구 온난화를 발생시키는 나쁜 이미지만 떠오르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석탄도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액화석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석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석탄에 대해 알아야겠죠? 석탄은 고생대 식물들이 약 6천만 년 동안 퇴적하며
높은 압력과 열에 의해 분해된 불이 잘 타는 암석인데요. 18세기 말 석탄을 원료로 하는 증기기관이 발명되며 석탄은 산업혁명을 이끄는 견인차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료는 바로 석탄인데요. 그 이유는 모든 에너지원 중 석탄의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하고 매장량도 많으며 매장 지역도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석탄은 아주 명확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고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운반과 처리 과정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석탄의 단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석탄의 액화 기술인데요. 그렇다면 액화석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액화석탄이란 현재의 에너지 소비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약 40년 남짓한 화석연료인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인데요. 약 200년 정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갈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석탄을 이용해 석유를 뽑아내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의미합니다. 석탄에 산소와 증기를 넣고 고온 고압에서 합성가스를 얻어 이를 다시 액화시켜 정제해 각각 휘발유와 경유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이죠. 석탄 액화 기술의 역사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영국에서 CTL, 즉 석탄 액화 기술 공장이 가동돼 연료를 공급한 바 있으며 전쟁 이후 대형 유전이 발견됨에 따라 값싼 석유가 공급되면서 CTL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게 됩니다. 유일하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솔사만이 지난 1955년 CTL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해 하루 15만 배럴의 석탄 합성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유가가 지속하면서 석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중국, 미국, 호주, 필리핀 등에서 석탄 액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석탄 액화 기술이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등장한 이유는 단지 석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까요? 석탄은 크게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이탄, 아탄, 갈탄, 역청탄, 그리고 무연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탄소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역청탄 및 갈탄은 무연탄보다 훨씬 더 연소시 상대적으로 질산가스들과 황산가스들, 그리고 그을음을 다량 방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스는 탄소 함유량이 적으면서 동시에 질소와 황을 다량으로 함유한 연료가 다량으로 유출될 경우 맹독성을 띠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서 꼽히고 있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석탄 자체에 함유된 황과 질소를 애초부터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요? 즉, 연료 자체를 가다듬어서 태운다면 유독가스의 생성 자체를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액화석탄 기술을 이용하면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석유를 석탄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이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배출 문제를 일부 해결함과 동시에 저급한 석탄을 태우는 것보다 훨씬 높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액체로 탈바꿈되었을 때 연소하는 것이 더 효율이 높은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액체라는 상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래 석탄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분자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화한 석탄, 즉 액체 연료의 상태라면 어떨까요? 뜨거운 열이 공급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지면서 외부와의 접촉이 자유로운 액체의 특성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좀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은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체 연료보다 효율이 높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액화된 석탄은 현재 석유가 쓰이는 곳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연료임과 동시에 저장과 수송 등이 용이하고 유가 변동에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안정적이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을 액화한다고 해서 탄소를 연소할 때 본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없다는 건 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공정을 위해서는 넓은 면적과 복잡한 설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로 인해 아직 발전 속도는 더딘 수준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주요 에너지원의 가격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더욱 필요성이 높아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잠재력이 굉장히 높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하죠. 오늘은 석탄의 변신, 액화석탄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석탄을 이용해 다양한 기술이 개발돼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지난 6월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 취소와 정지 수치가 각각 0.08%, 0.03%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일부 계도 효과는 있지만 음주운전 관련 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 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각종 연말 모임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